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히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 보잉사가 737 맥스 기종의 생산을 중단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와 또 지난 3월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로 승객과 승무원 346명 전원이 사망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40여 개국에서 운항이 정지된 지 9개월째인데요. 하지만 보잉은 운항이 바로 재개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최근까지 매달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7,500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생산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보잉 측은 항공 당국의 운항 재개 승인이 연말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또 이에 승무원 연합이 탑승을 거부하는 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6일 보잉은 우리는 앞서 737 맥스 운항 금지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생산 계획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누차 밝혔다면서 그 결과 재고 물량을 우선 처리하고 내년 초 일시적으로 737 맥스 생산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인정해서 중단한 게 아니라 운항 금지가 길어졌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했다 이거네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네. 사실 지난 11일에 미국 항공교통규제기관인 연방항공청의 스티브 딕슨 청장이 미 하원교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2020년 전까지는 737 맥스 운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자들은 빨라도 내년 2월 이후에는 운항 재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생산 중단이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보잉사는 지금까지 90억 달러, 약 10조 4,900억 원 이상을 사고 보상금 등으로 지출을 했고요. 이 JP 모건은 보잉이 737 맥스 생산을 중단했음에도 공급업체들이 직원을 유지하고 향후 생산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등을 위해 매달 20억 달러, 약 2조 3,35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승객들의 안전인데 그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입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바뀌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일본에서도 맞습니다. 30년 만에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1990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격으로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을 실시해 왔는데요. 네. 내년부터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로 바꿀 예정입니다. 사실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이 센터 시험 응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사립대학에서는 센터 시험 응시를 강제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사실은 또 이 센터 시험을 보더라도 개별적으로 대학별 고사를 또다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시험이 우리가 예전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본고사 제도가 따로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부실화되고 이 객관식, 주입식,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7년에 문부과학성이 이 대학교육, 고교교육, 대학 입시의 전반적인 개혁을 목표로 평가혁명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 공교육에 유럽형 IB 논술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면서 대학 입시에 서술형 문제를 도입하고 또 토플과 같은 민간 영어 시험 성적을 활용하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 방안에는 이런 내용이 다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일에 민간 영어 시험 도입 보류가 발표된 데 이어서 어제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수험생의 불안을 불식해 안정된 수험 가능 체제를 조속히 정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곤란하다면서 국어와 수학, 서술식 문제를 도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네, 대신 각 대학의 개별 선발 시험에서 이 서술식 문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그동안 서술식 문제 도입에 대해서 수험생이 자기 채점이 어려워서 지원대학을 고르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돼 왔고 또 이 채점에 민간 위탁으로 모은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약 50만 명의
답안을 채점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채점자들의 질이 제대로 확보될 것인가 그리고 평가에는 오류가 없겠는가 등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돼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어 시험 도입에 대해서는 시험을 여러 번 치를 수 있는 도시거주 부유층 자녀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많았던 데다가 하기오다 문부과학상이 지난 10월에 자기 분수에 맞춰서 2차례 제대로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아베 정부가 대입시험 간판 개혁안으로 내세웠던 이 두 가지 모두를 보류한 배경에는 이 문제가 자칫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번질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일본도 수험생 혼란만 가중되고 개혁도 제대로 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핀란드에서 34살의 최연소 총리가 탄생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와 바로 붙어있는 동유럽 에스토니아의 마리트 헬메 내무장관이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를 여점원이라고 조롱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에스토니아의 극우 정당인 에스토니아 국민보수당의 당수인 이 헬메 장관은 지난 15일 당 라디오 토크쇼에서 우리는 한 젊은 여점원이 총리가 되고 거리의 활동가들과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내각에 합류한 걸 보고 있다고 말한 건데요. 이 부적절한 이 발언에 대해서 에스토니아의 여성 대통령인 케르스티 칼류라이드가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을 통해서 사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 야당인 개혁당은 16일에 이 헬메 장관이 핀란드 지도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딱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 총리를 향해서 또 다른 나라 장관이 이렇게 대놓고 조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 헬메 장관 70대인데요. 이분 평소에도 튀는 발언과 기행, 막말 등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헬메 장관은 늘 하는 말 있죠.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받고 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마린 총리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핀란드만을 사이에 두고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마주보고 있는데요. 언어도 약간 공통적인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도 비슷하고 서로 교류가 상당히 많은 친밀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총리를 향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한편 마린 총리는 이 발언에 대해서 트위터에 뭐라고 올렸냐면 핀란드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가정의 아이가 공부해서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현금 수납원도 총리가 될 수 있다면서 오히려 핀란드에 대한 자부심으로 승화시키면서 굉장히 담대하게 반응을 해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총리답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말레이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나집 라작 전 총리가 살인사건과 연루됐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집 라작 전 총리와 측근들이 경제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국영투자기업 OneMDB의 공적 자금을 5년여에 걸쳐서 5조 원 이상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세만시에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사건과 연루가 됐냐면 2006년 11월에 이 몽골 출신의 여성 모델인 알탄투야 사리이부가 쿠알라룸푸르 외곽 정글에서 머리에 총알 2발을 맞고 군용 C4 폭격에 의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알탄투야라는 인물은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등에 능통해서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면서 나집 전 총리의 측근인 말레이시아 정치 분석가 압둘 라작 바긴다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인데요. 네. 이 당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었던 나집 전 총리의 경호대장인 아질라 하드리와 또 경호대원이 시룰 아즈하르 우마르가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됐지만 그 당시에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아질라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나집 라작 전 총리가 살인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시 그 나집 부총리가 자신과 압두를 위협하는 외국인 스파이가 쿠알라룸푸르에 있다면서 알탄투야를 비밀리에 납치해 죽이고 포기하고로 시신을 처리하는 비밀 임무를 맡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밝혀졌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압둘이 알탄 투야와 내연 관계를 끝내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이 나집 부총리에게 처리를 부탁했다는 얘기도 떠돌았지만 네. 실상은 2002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이 통역으로 참여한 알탄 투야가 나집 전 부총리의 그 리베이트 수수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살해당한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2002년 12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프랑스 방산업체와 또 스페인 국영조선소로부터 잠수함 3척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 당시 협상을 주도한 나집 전 총리의 측근 압둘이 이 과정에서 약 1,45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서 나집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예, 물론 나집 전 총리는 이 아질라의 진술과 관련해서 이 본인이 교수형을 피하기 위해서 완전히 조작한 주장이다. 그리고 현재 마하티르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아질라와 사이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나를 음해하는 거다. 이렇게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